네, 무더위 뜨겁습니다. 가장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이 바로 스포츠 현장인데요. 때때로는 아주 차갑기도 합니다. 싸늘하게 또 스포츠를 비판하는 시선도 경기력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공공의 촉 시간에 그런 얘기들 저희가 다 모아서 들려드립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가 주될 것 같은데요. 풋볼아시안 한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뜨겁지 않고 차갑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싸늘하게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동아시안컵 일본과 0대3으로 졌는데 앞서 사실은 23세, 16세 다 지다가 A팀까지 졌어요. 뭐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일본 원정 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3대 0으로 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23세 이하 아시안컵 그리고 16세 이하 팀 간의 친선 대회 경기에서 모두 3대 0으로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일전에서 최근 열린 4번의 경기를 다 3대 0으로 졌다는 것은 사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본에 좀 밀리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우리의 최고의 선수들, 뭐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선수로 평가받고 있지만 뭐 그 한 명으로 축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인 저변 그리고 시스템, 뭐 인프라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확실히 밀린다라는 것을 뭐 확인한 그런 결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한국이 더 이상 동아시아의 맹주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해외파 J리그 그러니까 일본 팀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만 뛰는 선수가 한 40명이 넘어요. 그래서 네. 그중에서 대표팀을 보통 소집하면 23명에서 25명을 뽑잖아요. 네네. 그럼 그 선수들조차도 일본은 다 유럽파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거의 대표팀에 올 기회가 없다는 없다.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파가 10명을 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뭐 있다고 해도 핵심적인 선수들은 4-5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전에 뛴 선수들 우리도 국내파긴 하지만 우리 국내파는 지난 6월 달에 월드컵 데뷔 평가전도 뛰었던 선수고 그렇죠. 그중에 절반 정도는 실제로 월드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야말로 월드컵에 나가기도 어려운 선수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월드컵에 나갈 선수들이 그 일본에 3대 0으로 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왜 졌나요? 3골이나 얻어맞으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소집한 멤버 중에서도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황인범 선수가 이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제 빠졌죠. 빠졌고요. 또 몇몇 백승호 선수라든지 뭐 윤종규 선수라든지 일부 선수들이 부상 뭐 이제 몸 상태 문제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0으로 졌다는 것은 그런 일부 선수들의 이탈을 떠나서 기본적인 실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네. 감독의 전술에 대한 얘기도 있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이 지난 6월 달에 정우영 선수, 알사드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서 숙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자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일전에 시도한 방법이 이제 벤투 감독이 센터백인 권경원 선수를 올렸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 축구는 전통적으로 패스 플레이에 강하고 그렇죠. 뭐 스트라이커는 우리한테 밀린다고 해도 미드필드에서의 그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대표팀 소집 이후 한 번도 미드필드로 써보지 않았던 센터백을 미드필드로 올려서 시험을 하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드필드를 구성해도 뭐 좀 어렵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벤투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그 빌드업 축구라고 그렇죠. 하는 공을 이제 연결하고 연계하고 짧게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플레이인데 이것 역시 아시다시피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던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이 잘하는 그 스타일을 우리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빌드업 능력이 일본만큼 올라오지 못한 가운데 반대로 일본은 전통적으로 약점이라고 불리던 몸싸움이나 뭐 이제 좀 직선적인 투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번 경기에서 많은 팬들이 실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슈팅 숫자도 뭐 밀렸지만 파울 숫자에서 밀린 것. 오히려 우리가 투지 있게 부딪히고 싸워주고 그렇죠. 투쟁심을 보이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 악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일본에게 밀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남은 것은 뭐냐. 뭐 완전한 패배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예, 완전한 패배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이없이 뭐 5대0, 뭐 6대0 진 적도 있었고 질 수는 있는데 이런 이유로 자꾸 뭐가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인터뷰도 논란이 막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벤투 감독이 사실 포르투갈어를 쓰는 감독인데 통역이 이제 영어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영어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속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 멘트를 보면서 맥락은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일단은 논란이 된 멘트 중에 크게 뽑아보면 일본의 플레이를 예상했고 예상대로 했지만 일본이 더 잘해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뭐 준비해도 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수밖에 없네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해도 진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뭐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공격에서 실수가 있었고 수비도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선수 탓을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이제 큰데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앞으로 그럼 더 이제 어두운 앞날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벤투 감독은 월드컵만 끝나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떠나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앞날이 뭐 어둡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벤투 감독이 현재 한국 축구의 시스템과 인프라와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일부 정말 초일류 선수들의 능력은 좋지만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전반적인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또 K리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만큼 올라오지 못한 것을 좀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 아닐까.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선수들을 항상 훈련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에 있던 선수들을 데려와서 며칠 맞춰보고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경원 선수를 올려 쓴 거에 대한 전술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선수들과 기본에서의 기량에서 경기를 만들어가는 이 빌드업 능력에서 네. 열세인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러면 K리그에서도 유소년 선수 레벨에서도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흔히들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예. 이런 표현들 쓸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국민 감정이 있는데 조금 배경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볼게요. 이제 예.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축구 선수들은 이를테면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전에 대한민국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박지성 이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본에 진출해서 뛰었었고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열려 있는 가능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기술 발전이나 어떤 선수 관리나 뭐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근에 대표팀의 운영이라든지 뭐 네네. 신선 경기 상대를 잡는 부분부터 네. 뭐 이번 9월 평가전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한 부분까지 가장 큰 문제가 협회 행정 실책이라고 좀 꼽히고 있거든요. 네. 앞서 거론하신 그 구체적인 누군가의 한 명을 타깃으로 삼기보다는 네. 지금의 가장 크게 바뀐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홍명보 전무이사 그리고 김판곤 그 기술위원장 체제로 벤투 감독도 선임하고 뭐 김학범 감독과 함께 아시안게임 성과도 내고 그렇죠. 좋은 흐름이 왔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홍명보 전무이사는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울산현대 감독이 됐고 네. 김판곤 기술위원장도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개편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한동안 월드컵에서 실패도 하고 안 좋았던 시기에 운영진이 돌아왔어요. 네. 그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깊이 있게 그렇죠. 얘기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나서 행정의 실책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행정의 실책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했던 대한축구협회 예산 수익 문제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대표팀의 당장의 그 성적을 위한 좀 그런 운영보다는 협회 수익을 조금 이벤트. 이제 올리기 네. 위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지금 A매치도 말씀을 네. 드리면 일본은 좋은 상대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유럽에 가서 경기를 하고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모여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유럽 축구 시즌 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죠. 긴 거리를 이동해서 선수를 필요하게 만든다거나 또 좋은 상대팀을 또 만나서 경기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하기보다는 외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해야만 협회는 입장권 돈을 수익이라든지 각종 벌죠. 마케팅 수익을 네. 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6월 달에 우리가 가나를 대비할 수 있는 세네갈이나 카메룬과 경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살라 선수가 실제로 오지도 않았는데 살라 이집트. 선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케팅적 이유로 이집트와의 경기를 잡는 것과 같은 부분 그리고 이번 뭐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협회의 실책으로 볼 수 없겠지만 네.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운영에 연령별 대표팀의 운영에 그리고 선수들의 육성 과정 전체를 봤을 때는 조금은 체계성이라든지 밀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봤고요. 이제 11월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빠르거든요. 특히 월드컵 같은 큰 대회는 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흐름을 찾느냐인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됩니까? 좀 조언을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스타일 자체는 현대 축구가 교과서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네. 공을 잘 차야 되고 패스도 잘해야 되고 상대를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그 패스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전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1대1 능력에서 상대와 대등하거나 좀 앞설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좋은 전술을 짜고 좋은 플레이를 해도 상대와 1대1 상황에서 공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그 플레이를 할 수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시아 예선에서 일본만큼 공을 잘 다루는 팀을 상대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빌드업 축구가 이제 통하는구나 되는구나라고 네.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이번 일본과 같은 경기를 조금 더 좋은 선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겪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냐. 네. 우리가 조금은 이제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실리적으로 때로는 좀 물러서서 역습도 하고 네. 조금은 우리가 벤투 감독이 원하는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내려놓고 이기기 위한 그 실리적인 전략을 그렇죠. 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우리 져놓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를 했어.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은 그러기 위한 맞습니다. 무대는 아니거든요. 사실 월드컵은 결과만 남는 무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전에 우리가 첫 승도 못하던 때는 좋은 경험 쌓았어지만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실 원정 8강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 감독의 그 철학적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한 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벤투 감독도 6월달 A매치 때 조금 시도해본 것 같긴 해요. 손흥민 네. 선수를 좀 앞에 써서 그렇죠. 좀 공격에 좀 마침표를 찍게 하는 역할을 시도해보긴 했는데 부디 이제 9월달 A매치에는 조금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좀 그런 경기를 해봤으면 하는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 유력한 팀 중에 하나가 북중미의 코스타리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에요. 네.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이겨본 올라왔고 경험도 있고요. 전성기에서 좀 많이 내려온 팀이에요. 즉 우리가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이나 가깝게 우리를 상대로 중원에서 압도한 일본 같이 좋은 팀을 상대해보지 못하고 월드컵에 나갔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또 안 겪을 수 있겠느냐. 이게 네. 지금 굉장히 크게 우려됩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요. 젖잘싸라는 말을 이제는 많이 싫어들었습니다. 젖잘싸는 그냥 진 거지. 그렇죠. 잘 싸운 게 어디 있어요. 네. 이겨야죠. 이잘싸가 돼야죠. 이기고 잘 싸우게 됐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 예. 말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추면서 이제 동료들과 드디어 만나기도 했고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예, 지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장으로라고 할 수 있는 카피올로 감독도 정말 보고 싶은 선수고 기대되는 선수다, 영향력이 큰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나폴리 구단 자체에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폴리라는 팀이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1980년대에 디에고 마라도나가 뛰면서 네. 정말 조금 이제 중위권 팀을 우승까지 시켰고 그 뒤로도 이제 이탈리아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 팀으로서 꾸준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이거든요. 지금도 챔피언 그렇죠. 지금도 본선 진출을 하는 팀인데 이런 팀에서 핵심 수비수가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대체자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했고 무려 1년 동안 영입하려고 공을 들여서 또 데려왔기 때문에 이 김민재 선수의 이번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선수들이 사실 피지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는 세상의 편견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포지션에서 그걸 깼잖아요. 네.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 포지션에서 그걸 깰 수 있는 선수다. 유럽에 가서 센터백으로 성공한 아시아 선수, 특히 동아시아 선수가 없는데 네. 김민재 선수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힘과 높이, 속도, 기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나폴리의 이번 그 김민재 선수 영입에 거의 몇백억을 투자한 이 상황은 물론 이제 경기를 실제로 해보고 잘해야 되겠지만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활약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만날 수도 있겠네요. 만날 수 있죠. 칼과 방패로 만나는 거예요. 포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창과 방패로 만날 수 있을지도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계속 월드컵은 가을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때 모셔서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풋볼 아시안 한준 기자였습니다.